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태준 작가의 복덕방이라는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930년대 서울 변두리를 배경으로 세 늙은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 늙은이들이 이 작품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비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늙은이들이 이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조금 변화되는 근대화되어가는 사회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로를 연민하고 도와주면서 느끼는 비애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늙은이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고요. 이들과 주요 사건이 뭐냐면 이 안초시의 딸 갈등하는 인물이 안경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경화는 근대적 인물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이들은 전근대적, 즉 전통적 인물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나와요. 그래서 이들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갈등이 주 내용이고요. 주제는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새 늙은이의 비애에 대해서 다루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편 소설이에요. 제목이 복덕방입니다. 복덕방은 뭐 하는 곳인 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복덕방은 서참이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박희환 영감, 안초시 영감이 서로 이제 이곳에서 자주 모이게 되면서 그들의 생활상을 잘 알고 그들을 서로 연민하면서 이제 잘 지내는 공간인데 어느 날 안초시가 그 부동산 투기를 딸에게 제안하고요. 이 딸이 그래서 수락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땅이 사기를 친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초시가 자살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물의 성격 한번 볼까요? 박희환 영감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셋 다 그래도 살만한 형편이었는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제 이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박희원 영감은 이 변화된 사회 속에서 일제강점기라는 사회 속에서 뭔가 조금 일을 하기 위해서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서업이에요. 그래서 대서업이 뭐냐면 남을 대신해서 서류 같은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서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참이가 이제 복덕방 주인이죠. 그러면 서참이 할 때 이 참이는 직급 이름인데 구한말 때의 직급이에요. 그래서 참이라는 약간 군대 조직의 어떤 조직에서의 직함입니다. 그래서 구한말 때 그래도 괜찮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현재 복덕방 일을 하면서 만인의 심부름꾼이 된 자신의 신세를 서글퍼하면서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초시라는 이 영감은요. 초시가 원래 이제 과거 시험에서 1차 합격하면 붙는 이름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일제강점기가 되고 자신도 일거리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딸 이 안경화거든요. 안경화는 그래도 잘 나가는 인물입니다. 무용수로서 꽤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안초시는 어떻게든 좀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이죠. 한탕주의, 뭔가 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딸에게 어떤 투자를 제안하죠. 본인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요. 그런데 딸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투자성으로 땅을 사는데 그 땅을 판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안초시가 자살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자, 그럼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각 단락별로 내용이 뭐고 인물 간의 갈등이 뭔지 상황이 뭔지 살펴보며 읽어야 되죠. 가단락 읽어봅시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축항은 무슨
뜻입니까? 항구를 구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 항구를 구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땅에 투자를 했는데 아무리 신문을 훑어봐도 수습을 해봐도 축항을 한다는 소문은 나지 않았다. 이런 거네요.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나 올랐는데 또 50배나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여기는 강간무소식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 씨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일단 인물은 박희환 영감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 박희환 영감을 통해서 누가 투자를 했는데요. 이 박희환 영감은 관변 모 씨에게 속아서 땅을 소개한 거죠. 땅 투기를 소개한 거예요. 모 씨 이름은 밝히지 않았네요. 관변은 정부 일을 하는 사람, 관청 쪽에 일을 하는 사람 이란 뜻이죠. 그래서 박희원 영감도 관변 모 씨에게 속았다라는 말이네요.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는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 처지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관변 모 씨가 사기를 쳤다라는 얘기네요. 관변 모 씨의 사기.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마저도 못 만져봤지만 벼락은 초 씨에게 떨어졌다. 안초 씨에게 떨어진 거죠. 그러면 박희환 영감은 어떻게 됐나요? 투자는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럼 누가 투자한 거죠? 안초 씨. 서너 개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돌이듯 하는 건가? 라는 말 하네요. 탄식을 할 뿐이다. 누구의 탄식일까요? 안초 씨의 탄식이죠.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그저 못고치었다. 자, 안경다리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전에 이 안초 씨 영감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다리가 고장나서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딸 안경화에게 안경다리 고치게 돈 좀 다오 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딴 데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경다리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나 이제는 50전짜리는커녕 단 10전짜리도 얻어볼 길이 없다. 누구한테? 딸한테. 추석 가까운 날씨에는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그럼 현재는 추석 가까워진 그런 때인가 봐요. 하늘은 천리같이 튀었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렸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부시다. 안초 씨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안초 씨가 되게 궁핍하게 살고 있네요.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불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안초 씨가 딸에게 땅 투자를 소개했는데 그 땅 투자가 사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느끼는 이 안초 씨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네요. 그런데 서술자는 어디 있습니까? 작품 밖에 있죠. 우리 이런 게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안초 씨의 심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초 씨의 내면 심리를 자연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구절, 하늘은 천리같이 튀었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라는 것은 이 안초 씨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어떤 상황을 보여주나 지금 땅 투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기라는 것이 밝혀져서 꿈이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원래 구름하면 뜬구름 해가지고 잡지 못할 꿈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조각구름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심리를 이 자연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 말린 옥양목처럼 흰 빛이 눈이 부시는 어떤 구름은 여기저기 날리고 있었다를 통해서
안초 씨의 꿈이 그죠? 산산조각 났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행색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지금 궁핍하게 살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었네요. 그러면 나달라 볼게요. 여름이 극성스럽게 덥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서리가 일찍 내리었다. 가을이네요. 서참이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에 울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시커멓게 무르눕고 있었다. 그러니까 늦가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스모스가 시든 모습을 시커멓게 무르익었다. 그래서 이 안초시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이는 머리가 띵하였다. 요즘 와서 울기를 잘하는 안초씨를 한번 위로해 주려. 누가요? 참이가요. 안초씨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사기를 당한 거죠, 딸이. 그런데 자신이 소개한 것이라서 속이 매우 안 좋을 거예요. 어저녁에는 데리고 나와 청유리집으로 추탕집으로 새로 2점을 치도록 돌아다닌 때문인 것 같았다. 그래서 서참이는 안초씨를 위로하려고 이제 술을 마신 거죠. 조반이라도 몇 술 뜨기는 했으나 혀도 그냥 뻑뻑하다. 안초씨도 그럴 것이니까 해는 벌써 오정떼지만 끌고 나와 해장술이나 먹으리라 하고 부지런히 내려와 보니 웬일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배 발이 아직 내얼리지 않았다. 이 상황을 보니 서참이, 안초씨, 박희환 영감 이 셋들은 서로 먼저 나오는 사람이 복덕방 문을 열고 이런 발도 먼저 나오는 사람이 먼저 그죠? 내어 걸고 하는 상황인가 봐요. 자, 그런데 아직 발을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참이가 이 사람 봐 어느 땐 줄 알고 코만 고는 그러나 코 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미닫이를 밀어젖힌 서참이는 정신이 번쩍 났다. 안초씨의 입에는 피, 얼굴은 잿빛이다. 방 안은 음속처럼 음습한 바람이 휘잉 끼친다. 아니, 참이는 우선 미닫이를 닫고 눈을 비비고 초씨를 들여다보았다. 안초씨는 벌써 아니요. 안초씨의 시체일 뿐. 둘러보니 무슨 약병인 듯한 것 하나가 굴러져 있었다. 서참이는 한참에야 이 일이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여기에서 안초씨가 약을 먹고 자살한 것을 서참이가 발견한 거죠. 왜 자살한 거죠? 네, 그 잘못된 투기로 인해서 돈을 많이 잃었죠. 자기 돈도 아니고 딸의 돈을.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그 장면을 서참이가 먼저 발견했네요. 다 달라 읽어봅시다. 파출소로 갈까 하라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고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가 이제 딸이니까요. 안초씨의 딸. 안경화를 데리고 나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였다. 이야기를 먼저 했나 보죠.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라고 서참이가 물었겠죠. 그랬더니 안경화가 아니에요. 앉으세요. 아으세요. 딸은 펄쩍 뛰었다. 아으라니? 저 하면서 제 명예도 좀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안경화는 자신의 명예를 생각해서 아버지 안초씨가 자살했음을 관청에 알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는 애원했다.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애비를 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해? 이건 누구의 말? 서참이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참이는 굉장히 화가 났네요. 안경화는 엎드려 울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참이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애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경화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관청에 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장면 나왔습니다. 다음 달라 볼게요. 자,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로 할까? 누가 한 말이에요? 서참이가 하는 말이죠. 네, 서참이는 다시 앉았다. 부친 위에 보험 든 건 있지? 네, 간이 보험이에요. 무슨 보험이든 얼마나 타게 되는? 480원요. 부친 위에 들었으니 부친 위에 다 써야지. 그럼요. 야, 그럼 돌아가니가 늘 속삿을 입고 싶어 했어. 상등
털 사스 사다 입히고 와이셔츠인가 봐요. 그 위에 진견으로 수의 일습 구색 맞춰 짙게 하고 뭐야 수의를 좋은 걸로 해 입혀라. 선산이 있나 묻힐 때가 자, 조성 대대로 묻혀 있는 산을 우리는 선산이라고 하죠. 맹걸요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동지고 널찍하게 사고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 테야. 뭐 한다고요? 자살했다는 것을 알린다는 얘기죠. 알아들었어? 네. 하고 안경환은 그제 한디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지금 모종의 거래를 했네요. 서참이가 아버지가 자살한 것을 관청에 알리지 않는 대신에 딸인 안경화는 장사를 좀 거하게 치르고 수의도 좀 좋은 걸로 맞추고 공동묘지도 좋은 곳으로 모셔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네요. 자, 마달락 봅시다. 안초시의 소위 연결식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다. 연결식 장례를 치르는 의식이죠. 장례의식이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다. 서참이와 박규환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갔다. 박규환 영감이 무을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금 2원을 서참이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에 줄 거 없어. 자, 그 계집에는 딸을 말하는 거겠죠. 안초 씨의 딸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느껴지네요.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연결식장에서는 제법 반반한 고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온 것이 아니고 무용과 딸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끽끽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당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부를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20명 관 앞에 와 꾸벅거렸다. 그리고 무어라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연결식장의 장면을 보여줬고요. 봐달라.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 하였을 때 햄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이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넣어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섰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하고 다시 에헴 하고 조사를 하였다. 죽은 사람 앞에서 조문을 하는 말이 조사죠. 나 서참일세 알겠나?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면 이만 호살 해보겠나? 인젠 안경다리 고칠 걱정도 없고 아무튼지 하는데 박효한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 그려 하며 서참이를 밀어냈다. 박현 영감도 가슴이 답답했다. 분양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흐흐흐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나와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참이와 박효한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긴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자, 그래서 박현 영감을 보내는 서참이와 안초 씨를 보내는 서참이와 박희환 영감의 슬픔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 조문을 할 때 박희환 영감이 이랬어요.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그랬는데 여기서 호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호화롭게 사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와서 왜 그러면 박현 영감은 안초 씨의 죽음 앞에서 참 자네 호강하네 라고 말했을까요? 살아생전에 그 때 묻은 와이셔츠 입고 안경다리도 부러진 그 안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어서는 수의로 좋은 것을 입고 관도 좋은 것을 했으니 자네 참 호강한다고 말한 거죠. 이건 뭐예요? 사실 정말 자네 좋아 호강하고 있어 라는 말이 아니니까 뭐예요? 반어법이 될 거예요. 살아서는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는 좋은 옷, 그러니까 수의, 좋은 관을 차지했으니 호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반어법이면서 동시에 상황적 아이러니죠. 그죠? 이건 사실은
상황적 역설,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죽어서 이렇게 좋은 수위를 잇고 좋은 관을 차지했다. 이것은 슬픔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갈등과 더불어 새 노인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서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1번,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안초씨는 복덕방에서 밤에 약을 먹고 자살해서 서참이가 아침에 발견했으니까 만든 말이죠. 박현 영감은 관변 모 씨로부터 거짓 정보를 얻었고 이 정보를 들은 안초씨가 딸에게 이야기해서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서 안초씨가 자살을 하게 된 거네요. 3번, 안초씨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날려 알거지가 되었다. 자신의 자산이 예초에 없었고요. 딸의 재산이었습니다. 오케이. 4번, 서참이는 안초씨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안경화에게 알렸죠. 그 다음 안경화는 안초씨의 죽음이 관청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서참이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고 그 대가로 호사로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 2번, 보기는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안초씨와 안경화 사이에 무엇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까? 돈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겠죠. 그죠? 돈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겠고 그 다음에 안초씨가 소개해서 안경화의 돈을 땅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사기임이 밝혀지자 안초씨가 자살한 거니까 돈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고요. 안경화와 서참이는 뭘로 인한 갈등이에요? 자, 서참이가 안초씨의 죽음을 발견하고 안경화에게 얘기했을 때 안경화는 관청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서참이 자살로 서참이가 아니고 안초씨의 자살로 인한 갈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1번 볼까요? 가는 돈으로 인해 빚어진 갈등 맞네요. 가는 안초씨에 대한 안경화의 비윤리적 태도로 인해 생겨난 갈등.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안경화는 꽤나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큰 돈을 투자했겠죠. 그런데 안초씨는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으니 아버지를 잘 모시지 않은 비윤리적인 태도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겠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3번, 가는 안초씨의 죽음 이전에 다뤄지는 갈등이다. 맞죠? 나는 안초씨의 죽음 이후에 비로소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갈등이죠. 그죠? 맞고요. 4번, 나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안경화로 인한 갈등 맞네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죠? 아버지의 죽음을 자살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요. 5번, 나에서 서참이는 안초씨의 죽음이 안경화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임을 용납할 수 없어서 안경화와 갈등한 게 아니고요. 계속 얘기했지만 서참이는 자살을 알리지 않는 대신 안초씨를 좀 사후에라도 좋게 모셔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다음, 금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기억은 안초씨가 딸의 돈을 투자하게 하고 그 땅이 뭐죠? 축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소문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1번 안초씨 땡땡일보죠. 이쪽 지방 축항 발표가 났나요? 수소문 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 니은을 보니까 자, 주변에는 땅값이 많이 올라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은 있어도 그들이 안초씨 딸이 투자한 땅은 어떤 수소문에도 들리는 소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사도 쪽에는 땅값이 30배나 올랐대요. 그러면 졸부가 생겼다는 말이 맞네요. 그 다음 디귿, 그 관변 모 씨가 꾸민 연극이었다. 그러니까 사기라는 뜻이네요. 관변 모 씨 발표만 남았어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기를 쳤죠. 그 다음 리을이 벼락인데 맥락을 보니까요.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도 못 만져봤지만 벼락은 초 씨에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사기당한 것을 알고 난 이후의 상황이네요. 안경화 사기꾼에게 속아 딸을 망쳤으니 좋으세요 라고 대들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미음이 뭐냐면 서참이가 이런 일을 당한 안초씨를 위로해 주러 술을 몇 번 산 일입니다. 서참이가 자네 돈 날린 건 아니니 손해 본 건 없잖아.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자신의 권유로 인해서 딸이 큰 돈을 투자했고 그로 인해서 안초씨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리는 없겠어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보기는 1930년대 후반 금광투기 열풍의 세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러면 금광투기 열풍은 뭐냐면 산에 금광이 있으니 그 산의 금광을 캐는 것에 투기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 열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태를 묘사한 글이네요. 이런 세태에 대한 안초씨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안초씨도 지금 투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돈을 직접 투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투기가 잘못되어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보기 먼저 읽어보고 선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금금금 금값의 폭등이 잔치집같이 조선을 발끈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확실히 획기적인 사실이다. 물론 금광으로 해서 망한 사람이 수두룩히 많다. 그러나 그것보다 1,0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몇십만원짜리 하다못해 몇천원짜리의 부자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온 것이 더 잘 눈에 띈다. 그러니까 자, 투기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눈에 많이 띈다는 얘기죠. 또 그것으로 해서 소위 경기라는 것도 무척 좋아졌다. 지금 한 괴물이 조선 천지를 횡행한다. 금이라는 놈이다. 그러니까 금 투기 열풍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망하는 사람도 많겠네요.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소문이 크게 나고요. 1번 미천만 있으면 나도 한몫 잡을 수 있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초씨는요. 그 다음 일확천금을 꿈꾸다 망한 사람도 많군. 어리석은 놈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본인도 투기 했는데 못할 것 같죠. 3번 금광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본인도 딸을 통해서 투기를 한 거죠. 돈 없으면 사람 구실을 하기 힘드니 다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할 수 있고요. 나도 금광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화투패로 운 좀 떼봐야 되겠어. 왜냐하면 이 노인들이 화투패로 운 떼는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 안초씨가 품었던 꿈과 현재 안초씨의 상황을 형상화한 방법 과 그로 인한 효과. 그러면 앞부분에 나오죠. 안초씨가 일확천금의 이제 꿈을 안고 땅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사기임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자연물을 통해서 형상화한 곳이 있었죠. 바로 어디였어요? 조각구름이 여기저기 널렸다. 자, 안초씨는 하얀 구름을 꿈꿨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때 묻은 적삼을 생각하는 것으로 형상화했어요. 그래서 꿈이 좌절되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6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기억, 인물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디에서 드러나요? 안초씨의 딸이 그죠? 자, 아버지의 그 죽음을 알리지 말자는 것에서 이기적인, 그다음에 비윤리적인 딸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참이와 박효한 영감이 슬퍼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성격도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짧고 감각적인 문장이 반복된다라고 했는데요. 한 문장이 그렇게 짧지 않았어요. 짧은 문장을 간결체, 좀 긴 문장을 만연체라고 하는데요. 간결체를 쓰면 사건의 속도가 붙어서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를 실감나게 보여줄 수도 있고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이 글은 그렇지 않아요. 긴 문장입니다. 그 다음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다. 공간의 이동이 있었죠. 어디 있었나요? 복도방에서 안초씨가 자살한 장면이 있었고 연결식장도 있었고 술집도 있었고 얘는 아니고요. 인물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죠.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이에요? 박희원 영감과
딸 안경화의 갈등. 그러면 기억 리을이 되겠네요. 그 다음 라에서 나타난 대화의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라는 서참이와 안경화가 나눈 대화였어요. 어떤 대화였나요? 예, 안초시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안경화와 그렇게 하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박희환의 대화였죠. 1번 둘 다 자신의 처지가 더 곤란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니죠. 박희환 영감은 거기서 더 곤란해질 것은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 서로에 대한 원망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름을 확인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아니죠. 갈등을 절충했죠. 어떻게 절충했나요? 알리지 않는 대신에 호화스러운 장례를 치르기로. 한쪽은 일방적을 요구했죠. 박희원 영감이.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 맞네요. 조금씩이나마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갈등이 완전 해결되었다기보다는 박희원 영감이 한 것이죠. 그 다음 8번. 라의 뒷부분에 이어질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할 때 그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라 다음에 이런 내용이 전개된다면 그에 대한 판단을 해봐라 라는 거네요. 만약에 장례식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서참이가 울분을 참고 분향을 하고 나와버렸대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안경화의 부정적인 면모가 그죠? 제시되고 강조되겠네요. 맞는 말이고요. 서참이가 다시 안경화를 야단쳤어요.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그런 다음에 안경화가 돈 핑계를 댔대요. 그럼 B. 돈만 중시하는 안경화의 세속적인 면이 더욱 부각될 수 있겠네요. 장래 규모를 확대했대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 책임지게 하려는 서참이의 뜻이 강조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죽음에 대해서 딸에게 책임지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그렇게 추론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뒤를 보니까요.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다면 장례식에 참석한 서참이가 슬퍼하는 안경화를 못마땅하게 바라봤대요. 그것은 젊은 세대의 위선적 행태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뭐가 위선인가요? 아버지가 자살했음을 관청에 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위선적인 태도죠. 맞고요. 진심으로 뉘우친 안경화의 심리가 드러난다면 인물의 긍정적 변화죠.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그렇게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의도를 그죠? 강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9번 전형적인 인물로서 안초시와 안경화는 어떤 부류의 인물을 대표하는지 빈칸에 알맞게 써봐라 그랬는데요. 안초시는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구세대로 근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소외된 인간상 반대니까요. 그러면 전통적 가치관에 반대 안경화는 근대적 가치관이겠네요. 근대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신세대 그죠? 안경화는 근대 사회에 적응하는 인물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10번 상황의 아이러니가 드러난 부분을 마에서 찾아 사어절로 써라 그랬는데 그럼 마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마에서 상황의 아이러니 뭐라고요?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인데 마가 아니고 마지막 단락 바네요. 그죠?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사어자. 그죠? 상황의 아이러니. 살아선 그렇게 힘들게 살더니 죽어서 이런 호강을 누리다니 사실은 반어법이죠. 상황의 아이러니 맞네요. 자, 우리 오늘은 이태준의 복덕방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